뜨거운 여름날 중국 군함과 일본 군함이 조선 앞바다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1882년 8월 16일 일본 공사가 호위병을 이끌고 한성에 입성한 데 이어서 25일 청나라 제독이 3천여 명의 군을 이끌고 한성부에 들어왔다. 당시 중국은 조선이 류큐처럼 일본 속국이 될까봐 속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대군을 파병한 거다. 일전에 중국의 거물급 정치인 이홍장은 영의정 이우원에게 밀서를 보내서 이렇게 조언한 바 있다. 조선은 문화를 숭상하는 나라지만 경제력은 오지게 약해서 빠르게 강해지지 못할 겁니다. 만일 일본이 뒤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를 유인한다면 조선은 고립될 수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독은 독으로 제압하는 계책을 써서 서양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고 통상하면서 일본을 견제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청나라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조선이 완전히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어떤 나라도 조선에 손을 뻗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결국 중국은 사분오열되어서 서양 세력권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 섬나라인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조선을 대륙의 발판으로 만들어 서양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런 속내가 있던 중국과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290년 만에 조선에 파병한 것이다. 그들이 군대를 보낼 빌미를 만들어준 사건을 역사에서는 이모군란이라고 부른다. 청일의 조선 파병 약 3주 전 조선의 중앙군 수천 명이 조선 최대 재정기관 선해청 당상의 집을 찾아가서 두들겨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 다음 군인들은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찾아갔다. 저희 봉금미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바람에 그만 선해청 당상네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동묘령에 가서 기다리면 곧 선처가 있을 것이다. 오후쯤 되자 물러난 군사들 무리에 행상 영세 수공업자, 노동자, 농민, 불황아 등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흥선대원군 신복인 허우 김장손 유춘만이 이들을 지휘해서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시켰다. 그 뒤 이들은 형조와 포도청으로 몰려가서 수감돼 있던 동료병사 넷을 석방했다. 별기군 부대까지 급습해서 별기군 교관이던 호리모토 소위를 비롯한 별기군 조교들을 습격했다. 별기군은 스나이퍼, 마티니, 유레파 속사소총 시스템으로 무장했지만 분노의 다구리에 사망자가 속출했고 심지어 별기군 중 90군인 편으로 붙는 자까지 있었다. 군중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 포위했고 일본 공사와 직원들은 기밀 문서와 공사관에 불을 지른 뒤 목숨 걸고 도망친다. 이 과정에서 공사관 직원, 포위하던 일본 경찰관, 일본 유학생이 살해당했다. 이 모든 일이 1882년 7월 23일 하루 만에 벌어졌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며칠 전 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갔었다. 전하, 경기 지방이 풍년이 들어야만 서울이 굶주리는 탄식을 면할 수 있을 터인데 필시 흉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앞으로가 실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전에 이런 경우에는 매달 곡식을 풀어 기근을 구제하였습니다만 현재 선해청에는 곡식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극심한 가뭄 상황에다 선해청 최고 대가리 민겨무가 군대 봉급사를 횡령하고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으로 쌀이 팔려나가고 시전 상인들은 쌀 매점 매석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서울 쌀값은 두세 배로 폭등하고 있었다. 전하, 일전에 군졸들에게 급료를 내줬을 때 군졸들이 응당 받아야 할 곡식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서 13개월 동안 주지 않은 월급 중에 이제 겨우 한 달치 나눠주는 게 있다구냐 하고는 해당 고지기를 구타해서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선해청 위로 돌멩이를 마구 던지는 일까지 있었으니 큰일입니다. 고종이 말하길 13개월이나 급료를 내주지 못한 것도 민망스러운데 게다가 섬을 채우지 않은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원래 선해청 도봉소에서 쌀을 떼서 보내면 중간에 추긴하곤 합니다만 이번엔 특별히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단순히 쌀을 부족하게 줬다고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위대 무이소 출신 군사들이 받은 것은 섬을 완전히 채웠는데 훈련도감 출신인 군사들 것은 완전히 채우지 않았습니다. 후하게 대하고 박하게 대하는 차이가 있다며 평소에 원한이 쌓일 것이니 어찌 염려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개화정책이란 걸 했는데 이걸 하면서 신식 군대 별기군도 만들고 기존 군대도 대거 개편했다. 어떻게 개편했냐면 기존에 있던 중앙군을 싹 합친 다음에 두 개로 나눠서 2군형으로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군인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일자리를 안 잃은 군인들도 흥선대원군이 키운 군인들이랑 고종이 키운 친위대 무이소 출신을 서로 차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나눠주는 양식은 9말의 쌀에 불과한데 이것조차 한 해가 지나도록 충분히 주지 않았으니 스스로 옷과 음식을 마련해 분주하게 복역하면서도 감히 명을 어기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기울이 충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군졸이 감히 명을 어기지 않은 것은 가상한 일이구나. 이거를 보면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나흘 전에 그런 난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일어나게 만든 선해청 당상 민겸호를 처벌하기는커녕 민겸호가 난리를 일으킨 주동자 넷을 잡아가지고 태형으로 매우 치고 옥에 가둬놓도록 버려둔다. 군인 가족들은 당연히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구명운동을 벌이다가 민겸호네 집 일본 공사관 별기군을 다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정에서는 뒤늦게 무의대장을 파면하고 병사들이 따르는 흥선대원군 적장자 이재면을 무의대장으로 제수한다. 그리고 난리의 직접적인 원흉 선해청 당상 민겸호랑 병사들한테 월급을 준 선해청 도봉소 당상 심순태기를 전부 파지겠다. 이런 때늦은 조치는 민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군란은 다음 날도 계속 이어졌다. 군중들은 전 영의정 흥인군 이채흥의 집을 부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채흥이를 잡아다가 장창으로 찔러 죽였다. 군중들은 장안의 민간놈은 다 죽이겠다고 호언하면서 민씨들을 찾아 종로에 끌고 나와 난자질해서 죽였다. 민씨 일가와 친했거나 개화 세력이거나 매점매석하던 시전상인 궁궐에 출입하는 점쟁이 무당들 집까지 모두 파괴해서 이날 피살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군졸과 백성 1만여 명이 마침내 왕이 사는 창덕궁으로 몰려갔는데 이를 막아서거나 저지하려는 병사는 그 누구도 없었다. 궁에 들어닥친 그들은 우선 병조 판서 겸 선해청 당상이던 민겸호와 민영익의 장인 경기도관찰사 김보연을 붙잡아서 살해했다. 그리고 군졸들의 환호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입궐했고 대원군의 부인도 사인교로 뒤쫓아왔다. 박씨 가문에서 남긴 일기 저상 1월에는 당시 궁궐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기록해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군졸들은 희정당을 둘러싸고 총검으로 마루를 치면서 중전 한 사람만 내놓으면 물러가겠소 라고 소리를 질렀다. 혹시 군인들에게 중전이라고 오인될까봐 대왕대비는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대왕대비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군졸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여서 소인들의 대모이십니다 라고 했다. 대왕비가 또 얼굴을 들고 나는 왕대비요 라고 말하자 소인들의 어머님이십니다 라고 했다. 군사들이 조영아를 붙잡으려고 하자 한 군사가 말하기를 이 대감은 선해청에 계실 때 전다까지 팔아서 우리들 월급을 댔던 분이시다 라고 했다. 그러자 병사들은 모두 놀라서 사과하고 풀어줬다고 한다. 또 철저한 수구파 관료로 이름난 김병씨를 잡았는데 한 병사가 이 대감도 우리 월복료를 잘 주셨던 분이다 라고 말하자 모두 그 말을 믿고 풀어줬다고 한다. 이때 내시 두 사람이 너희들이야말로 강상지도를 범한 역적이다 라고 고함치자 화가 난 군졸들이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
이날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피가 씻겨내려서 금천교 밑에 물빛이 선홍색으로 변했다. 대원군이 병사들을 회유하고 또 애걸하자 병사들이 대감은 염려 마십시오. 민비 한 사람을 처단한 뒤에 민가들을 다 죽이고 나면 새 세상이 됩니다. 그때는 대감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했다. 민중들은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부정부패와 개화비용, 국고낭비고 그 원흉은 민비, 즉 명성황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부인은 며느리 명성황후를 자기가 타고 온 가마에 숨겨주었다. 그 가마가 군졸에게 들켰지만 무예별감 홍계운이 나타나 내 누이 동생인 홍상궁이다 라고 하자 사람들은 명성황후를 보냈다. 대원군은 왕비께서는 금일 난중에 이미 승하하셨다 라는 교지를 내렸고 이에 군졸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날 저녁 조정 대신들이 모여서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뜻밖의 이런 큰 병고가 있고 보니 우러러 아랠 말씀이 없습니다. 이는 실로 나의 부덕의 소치다. 매우 놀라셨을 텐데 성상의 최후는 어떠하십니까? 한결같아. 중궁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중궁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에 대신들이 눈물을 삼켰다.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을 우선 무마시키면 무사히 처리될 수 있겠는가? 방금 전에 정교를 가지고 타일렀더니 그들 중에 혹 감격하여 우는 자도 있었고 재배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사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는가? 각 영에서 이제 옛날 법을 회복하고 처분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흥선대원군은 다시 조선을 다스리는 실질적 수장이 되어 옛날 군사체제로 되돌리고 개화정책을 통괄하던 통리기무화문도 폐지했다. 또 저상 1월에 따르면 8개월간 밀린 굴료미를 지급했는데 무려 10만 2천량에 달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국고가 탕진되었다고 한다. 한편 궁에서 탈출한 명성황후는 화계동에 있는 윤태준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조금씩 이동해 6일간에 걸쳐 음성장호원으로 피신했다. 명성황후가 도망가는 사이 조정에서는 국상을 선포하고 명성황후의 의복을 유해 대신 놓고 죽음을 애도했다. 명성황후가 피난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사이에 일본과 청나라는 병력을 이끌고 조선으로 왔다. 한양에 당도한 일본 공사는 고종을 아련해 주모자 처벌, 거금의 피해 보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3일 내 답을 해달라고 한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무례에 극치라면서 거절했지만 일본 공사의 뒤에는 군함과 병사들이 있었다. 다음 날 대원군은 생각 끝에 청나라 사신 마건충에게 일본 공사의 요구서 사본과 함께 청군의 한성부 입성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한성에 입성한 마건충은 일본 공사와 회담을 가지고 다음날 대원군을 중국 천진으로 납치해 갔다. 다음은 마건충이 직접 남긴 기록이다. 군은 대권을 함부로 훔쳐 다른 무리를 죽이고 황제의 책봉을 받은 국왕을 몰아냈으니 황제를 경시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국왕의 사친이므로 관용을 베푸는 바이니 천진으로 가서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라. 장군은 꿈속에서 유희를 하는 게 아니냐. 대원군은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도리 없이 중국 천진으로 호송됐다. 그리고 병권을 쥐고 있던 대원군의 적장자 이재면을 구금했다. 이렇게 대원군의 33일 천안은 끝났다. 파병된 청나라 진영의 마건충과 주명반이 각각 남긴 기록에 따르면 대원군이 끌려간 다음날 조영하가 찾아와 광동제독 오장경에게 군란에 연루된 자들이 이태원 왕십리에 있다고 제보한다. 다음 날에는 고종이 밀서를 보내 난군 토벌을 요청했다. 그날 밤부터 청군은 왕십리 이태원을 포위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소탕 작전을 벌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누가 난군인지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군은 총을 난사하며 무조건 체포했다. 공식적으로 원세계가 지휘한 왕십리에서는 150명을 체포했고
오장경은 이태원에서 20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현장의 사상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 터벌 다음 날 조선 왕조는 흥선대원군이 거절했던 일본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한다. 조선은 일본에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상하고 병영 설치와 수선비는 일체 조선이 맞는 조건으로 일본군의 서울 주둔권을 보장했고 인천을 개항해 일본 상인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나흐디 고종은 조선 왕조 사상 가장 절절하다는 태백성 사과문을 발표한다. 나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온 나라의 신민들을 다시 대하겠는가. 슬프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실로 임금 노릇하는 즐거움이 없다. 너희 대소인민들은 내가 종전의 과오를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을 허락하려는가. 내 이제 마음을 깨끗이 씻고 전날의 교훈을 살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그런 뒤 고종은 청나라군에게 명성황후 호위를 요청했다. 9월 12일 명성황후는 총융사 김기양이 이끄는 병사 60명과 고종의 요청으로 선발된 100명의 청나라 군사들의 호위 속에서 특별히 준비된 주교를 건너 입궐했다. 이때 피난 중 알게 된 무당 진령군도 함께였다. 황궁 후 도피 기간 동안 명성황후를 모신 신하들과 황궁을 도운 신하들은 모두 상을 받았고 황궁 기념으로 모든 잡범을 용서했다. 고종은 고을마다 세웠던 척화비를 모두 뽑아버리게 명해서 자신있게 개국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다. 한편 청나라에서는 조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의가 벌어졌다. 중국 영토로 병합해 중국의 지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홍장은 그런 시도는 일본과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오장경에게 휘하 군대와 함께 조선에 남아 조선을 보호할 방책을 강구하라고 명했다. 이에 오장경은 조선의 군제를 청나라식으로 개편하고 나아가 조선의 병권을 장악한다. 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맺었다. 이 장정은 조선에 불리한 조약이었는데 예를 들면 중국 상민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조선 상민은 중국에서 중국 관원의 사법권 아래에 놓이도록 했다. 또 중국 상민의 특권은 보장하면서 조선 상민은 중국에서 각종 잡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장정에서는 속방을 우대하는 천조의 은전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에서 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884년 오장경이 사망하자 고종은 오장경을 위해 정무사를 건립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반면 난을 일으킨 군사와 그 가족들은 죽거나 흩어졌다. 군병촌이었던 왕십리의 70여 호에는 모두 훈련도 간 군인들이 살았는데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고 그들의 가상과 직기들은 모두 청나라 병사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다. 청나라 군대는 또 마을터에 토성을 쌓아 진을 쳤고 무덤을 파내어 그 흙으로 성을 쌓기도 하였다. 대원군이 청국으로 압송된 후로 궁궐문 수비와 도성의 순찰은 청군이 도맡았으며 우리나라 군사는 다만 어영청과 금이병 병사 몇 명뿐이었다. 청병은 도남원 밖에 목책을 설치하여 지켰으며 도처에 청병이 지키지 않는 곳이 없었다.